앞서 이 대전과 충청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지난 대선 때와는 다른 결과가 지금 이 충청에서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팎에서 아니 우리 박수현 의원이 얼마나 이 충청을 특히 충남을 돌아다녔길래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이 이렇게 정반대로 달라졌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군요. 우리 앵커께서는 이제 우리 그 돌직구쇼 가족들을 좀 챙겨주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변화는 정말 충청의 주인이신 도민들께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것이고요. 아까 앵커께서 초반에 전국 판세 분석을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이기지 않고는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 3년 전의 대선과 이번의 대선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청을 잡지 않고는 대선에서 전국선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이고요.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8.27% 차이로 승리하는데 충청에서 상승한 한 4% 정도의 그런 지지율 상승이, 득표율 상승이 큰 견인차가 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그동안에는 경기지사 출신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배출하지 못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전국 선거에서 경기도가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뭐 큰 승리를 많이 안겨주지는 못했어요. 사실 보수 지역의 작은 차이지만 앞서던 그런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가 그렇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그다음에 충청의 어떤 상승이 이런 승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 의원님도 아까 이제 지역구 말씀하셨으니까 제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제 지역구이자 고향인 공주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공주에서 정치를 20년 넘게 했지만 공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대선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예. 우리 공주 시민들이 되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고향이 돼가지고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청의 선택은 굉장히 그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우리 공주의 아들, 그다음에 충청의 아들, 우리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때 선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그런 큰 꿈을 한번 이뤄보자. 뭐 충청 대망을 한번 이뤄보자. 뭐 이런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많이 이겼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만큼 이제 충청 도민의 기대가 꺾인 것에 대한 실망도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기대를 걸면서 선택을 해 주셨는데 제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공주부여 청양 평균 17%포인트를 줬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향 윤석열 전 대통령 고향이니까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많은 차이가 났죠. 근데 이번에도 많이 선전을 해서 약 한 10%포인트 평균 상승을 했는데도 저희 지역구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패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가 저희들에게 남겨준 국민의 선택은 감사하고 위대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제까지 함께 남겨준 그런 선거 결과여서 충청의 민심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변화하지 않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어떤 선택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안에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차량이 계양구 자택에서 현충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양태종 변호사님 계양 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양에서 이 차로 오려면 올림픽대로 타고 지금 와야 될 걸 보이는데 지금 올림픽대로까지 가는 길이죠, 이 길이?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이재명 대통령 자택이 이제
규련역 근처에 있는데 인천에서. 규련역? 네, 규련역에서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계양역 쪽으로 가서 이제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그 도로입니다. 예, 저도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제 요 길을 가다 보면 끝에 이제 오른쪽으로 올림픽대로 타는 네. 입구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올림픽대로 예. 타면 이제 금방 네. 이제 한강변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계양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네, 서울에서. 계양에서 여의도까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뭐 외곽순환고속도로 IC도 계양 IC도 근처에 있고 예. 또 이제 사실 이제 계양구가 이제 서울 경기도와 유일하게 바로 맞닿아 있는 유일한 인천 지역입니다. 서울 강서구와도 맞닿아 있고 김포랑 부천이랑도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기 때문에 보통 여의도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정도의 뭐 좋은 교통을 보이고 있어서 뭐 당분간은 뭐 출퇴근을 하는 식으로 이제 업무에 국정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먼 거리라 이 먼 거리를 이렇게 교통 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또 출퇴근길에 이용을 못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용산의 이 관저로 이주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한 이주가 예정돼 있을까요? 그래서 그건 결국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 예. 인수위도 없는 이제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선 대통령실 그러니까 관저에 들어가서 뭐 출퇴근이 좀 편하게 하는 거나 보다도 빨리 업무 이제 국정을 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또 빨리 관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아마 작업이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관저는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쓰게 되면 한남동 관저를 쓰게 되겠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혹과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관저이고 여러 가지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부담은 아마 되실 건데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유출을 해보면 아마 대통령 경호처에서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미 플랜 B, 플랜 C까지 아마 검토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 관저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지금 뭐 논의되는 바로는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관저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네. 그것을 포함해서 예. 두세 가지 안들이 뭐 사실은 이제 경호처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 있는 관저를 쓰는 방법도 좀 있겠군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이제 이미 공개가 많이 된 부분이어서 그렇군요. 그 부분도 좀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로 청와대 관저로 가기 전에 그리고 현재 용산 관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한 두세 개 정도의 별도의 안들이 아마 경호처가 이미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인지 뭐 저는 뭐 대강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경호상의 이유도 있어서 지금 예. 공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예. 사실은 김혜경 여사 고른다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 관저 같은 곳은 아무래도 영부인의 어떤 선택이 좀 존중돼야 하는 영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호처가 면밀하게 검토한 지금 우리가 걱정한 국민들의 생활의 불편도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보안, 뭐 안보, 뭐 안전,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경호처가.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이 어떤 고려 요소에 대한 평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뭐 나 여기 쓸래라고 뭐 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호처가 우선순위로 아마 건의를 보고를 하게 될 거고 주로 이제 경호처의 의견을 많이 따르게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전하고요. 예. 박소연님 잘 아시겠지만 통상 이 대통령 선거 뒤에 이 대권을 잡게 된 신임 대통령 내외가 머물 이 관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혼재돼 있는 독특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 경호적인 부분까지만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경을 쓰고 이제 그 안에 어떤 이 편의 사항과 뭐 내부 도배나 인테리어 수리 하다못해 이 수도꼭지라고 하죠. 수전을 교체하는 일까지는 보통 다 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영부인께서 이 주도적으로 도배를 하는 것, 조명을 바꾸는 것, 뭐 이 생활 공간을 좀 더 편리하게 취향대로 바꾸는 것들을 좀 전통적으로 담당을 해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당연히 그런 예. 것이죠. 예. 살 사람의 마음대로 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대체로 이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무거운 것이냐면
내가 사적으로 사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의미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견이 내가 사적으로 사는 공간임에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그 평산에 있는 그 사저로 이전을 할 때 말씀을 별로 안 하는 분인데도 그 사저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본인이 한번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한 말씀 하시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니 내가 뭐 가서 살 집인데 내가 보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내 의견도 반영할 기회를 안 줍니까? 이렇게 좀 불만을 하시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 청와대에 있는. 네, 네. 저도 이제 청와대 공개되기 전에 그 대통령 내외가 머물렀던 사저를 제가 단독 취재한 적도 있어서 사저 구조 분위기를 잘 아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신임 대통령의 이 관저가 어디로 결정될지는 아직은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우측 화면이 현 시각 대통령이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좌측은 이 앞선 대통령 자택 앞에 지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태준 변호사님, 지금 위치는 좀 어디로 보이십니까? 그럼? 이제 아마 이제 그 개항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이제 도로를 이제 빠져나서 탄 걸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올림픽도로 초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대로가 네. 좀 넓어졌네요. 네, 아마 거기 근데 뭐 지금 시간 자체가 이미 뭐 이제 출근 시간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물론 교통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막힌 일은 없겠지만. 올림픽 대로 탔군요. 지금 이렇게 네. 대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이제 평소에도 뭐 이렇게 이쪽 부분은 이제 원활한 소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방화대교 지났습니다. 지금 방화대교 지났으면은 금방 현충원 도착하겠군요. 한 10분 15분 정도 10분 내로 아니면은 도착해요. 네. 제 경험상 방화대교에서 교통 잡고 신호 잡고 이렇게 시속 지금 한 80에서 85km 정도로 달리면 생각보다 개항이 정말 교통이 좋습니다. 예. 네, 이제 막히는 구간이 지역, 아니기 지역구 자랑 때문에. 그만하시고요. 저 방화대교 건너면 저 웰컴 투 서울이라고 사실은 방화대교 밑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방 현충원에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현충원에 도착하면 오늘 방명록 작성도 하십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어떤 일성을 남길지도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인데 어떤 메시지 남길까요? 글쎄 이제 그 후보 시절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 문구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여의도 광장에 나와서 연설을 했던 마지막 문구가 함께 갑시다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함께라고 하는 말씀 그 앞에 보면 잠시 다른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거 때는 이렇게 갈라져서 경쟁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한 국민이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을 어제도 사용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문구를 후보 시절처럼 쓰실지, 아니면 이것은 정식 대통령으로서 현충원을 방문하는 대통령으로서 일정이기 때문에 첫 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 썼던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다소 정치적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을 쓰실지, 아니면 관례에 따라서 또 무겁고 또 진중한, 네. 더 진중한 의전적인 어떤 용어를 쓰실지 그건 예.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오늘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내정자로 김민석 의원이 지금 내정됐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초대 이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비서실장에 이 내정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지금 당에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박수현 의원님 맞습니까? 총리 내정은 뭐 그렇게 알려져 있고 다른 의견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네네. 국무총리 내정설은 맞는 것 같다 이 정도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해주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아침에 제가 또 소위 국회에 가면 같은 지역 의원 아닙니까? 그럼요. 옆 지역구의 의원 아닙니까? 굉장히 친한 네. 선후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마침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왜 의원들이 아침에 국회에 가면 잠깐 이렇게 몸을 씻는 그런 체력 단련실 있잖아요. 거기서 목욕을 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네, 뭐라던가요? 강훈식 초대 비서실장. 굉장히 그 표정도 좀 어두워 보인다고 할 정도로 좀 무거워 보였습니다. 예.
표정 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죠. 네. 네, 그러나 강훈식 의원이 평소에도 좀 이렇게 스마일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밝고 뭐 그러시죠. 근데 오늘 굉장히 그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그만큼 새로 맡게 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인수위가 없는 바로 이런 조직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아마 두려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기를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목욕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네요. 마지막 목욕이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진중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자,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그리고 초대 비서실장에 강훈식 의원이 이 내정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속 깊은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이 내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또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게 그 비서실장에 왜 강훈식 의원이냐라고 하는 그 언론의 이제 뭐 분석 기사들을 보면 비교적 개파색이 옅었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꼭 친명이 아니라도 뭐 그 다른 의원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다. 요 정도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앵커가 지금 굉장히 놀랍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대통령과 강훈식 의원 사이에 사실 오래전부터 굉장히 대화 소통이 가장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선대위가 출범할 때 사실은 선대위의 후보 비서실장도 강훈식 의원을 후보가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어떤 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에 이제 또 당내 경선 선대위는 또 거기에 총괄본부장을 또 맡았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왜 친명이 아니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강훈식 의원을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무슨 뭐 개파색이 옅어 보이는 강훈식 의원을 앞으로 이렇게 뭐 크게 열어놓고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상징적으로 갑자기 발탁에 쓴 게 아니라 앵커 지적대로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과 굉장히 그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의원, 막 정말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인 정성 의원도 있고 여러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강훈식 의원도 가장 가깝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리고 전략가로 이제 강훈식 의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조언을 굉장히 많이 구하는 그런 사이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임 민정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이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이고 우리 또 전주혜 의원님의 현재 전주혜 의원님과 같은 회사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 내정 확인됐습니까?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주혜 의원께 취재하셨군요. 어떤 분입니까?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연수원 기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로펌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북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검사장도 거치셨고, 검사장. 그리고 굉장히 온화하시면서도 또 굉장히 또 사료도 깊으시고, 그래서 사실 민정수석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죠. 이런 뭐 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총괄해야 되는 뭐 이러한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또 본인이 물 밑에서 잘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뭐 오광수 전 검사장께서 민정수석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 강훈식 신임 비서실장,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내정까지 저희 돌직구에서 다 취재해서 지금 확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기 민주당의 어떤 당 대표를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가 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경쟁 구도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이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일인데 누가 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느냐. 지금 차기 민주당의 당대표는요 엄청난 당대표입니다. 일단 범 여권의 의석수 자체가 뭐 189석에 육박할 뿐더러
뒤에 이 행정부라는 백그라운드를 업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당대표의 어떤 성정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스타일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당의 당대표로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려운 선택이군요. 정청래, 글쎄 박찬대. 뭐 두 분 다 우리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당대당으로 협상을 하는 어떤 중요한 주체가 될 텐데 두 분 다 굉장히 개인적 캐릭터가 강하죠. 굳이 더 강한 분이라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훨씬 더 강한, 좀 더 강한 분이겠죠. 네, 훨씬 더 강한데.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그래도 뭐 조금 대화가 가능한 수준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 잘 보셨지 않습니까? 뭐 송석준 의원이라든가 곽규택 의원 뭐 이런 분들과 갈등하는 과정들도 잘 보셨었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여야 관계가 어떻게 구성될까 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네네. 이건 뭐 저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심중에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예. 호흡을 맞추기에 어느 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도 이 당원들의 정치적인 관여도 고관여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도부에서 눈빛 한 번만 주면 밑으로 전파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그 후보가 되는데도 90% 가까운 득표율을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더 잘 보좌할 수 있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기에 어느 분이 더 편한가를 당 내부에서 좀 결정을 하면 쉽게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건희 대표님께 질문 드린 김에 이번에 국민의힘과 관련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존립 위기다. 많은 언론들은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친윤계에선 현 체제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 체제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를 하자라는 주장이 벌써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친한동훈계에서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자라고 의견이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건세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비대위 기존 체제를 연장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리더십을 선출한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비대위 체제의 공식 당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충격적인 패배, 굉장히 큰 차이의 패배를 두고 지금의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전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링거만 계속 맞고 있다. 이러면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질 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환골탈태, 이 환골탈태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변신해야 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그런 환골탈태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저는 당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여하튼 선명한 그리고 또 경쟁력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 체제의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뭐 상당한 격차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일응의 또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비대위로 계속 가기는 어렵고 좀 시기를 좀 보고 그리고 뭐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자들이 사실 많이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좀 크시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당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국민의힘을 그나마 그래도 지켜주시던 분들마저 떠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쇄신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가지고 또 뭐 친윤계가 잘못했네, 친한계가 잘못했네 이 어떤 그런 이 패배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모두의 책임인 것이지 어떤 뭐 특정인의 책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정말 당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정말 싸우시지 네. 말고 좀 화합을 이루어 주시라. 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